미국 국방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기도 못 쓰고 미사일 생산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 90%의 금속 생산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 미국뿐만 아닌 전 세계가 중국의 첨단 산업과 군수 산업의 목줄을 쥐어준 상황이었죠.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 기업 하나에 세계 최대 미국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이 수조 원을 싸들고 찾아간 것이었는데요. 바로 코리아 징크라고 불리던 한국 회사였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미국 국방부, 상무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줄줄이 움직이는 것이었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10조 규모의 재련소를 제발 지어주십시오.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매달리는 것이었을까요? 현재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이유. 미국의 믿는 구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총알이 오가던 그 전장 때문이 아닙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은 채 미국 전체를 흔들 수 있었던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무서운 전쟁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새벽 회의 소집 문자를 받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지하 상황실. 창문도 없고 외부 소음도 들리지 않는 그 공간은 평소에도 긴장감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공기가 다르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료들, 상무부 담당자들, 군정보 당국 인사들, 그리고 별을 4개씩 단 장군들. 평소라면 각자 커피를 들고 잡담이라도 나눌 사람들이 그날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그래프들이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옆 동료에게 짧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데요? 그는 대답 대신 화면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정보당국 분석관이 화면 앞에 서서 말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이 전략 광물 수출 통제를 추가로 강화할 수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들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안티모니, 게르마늄, 갈륨, 인듐. 원소 기호 표에나 나오는 이름들이라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이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티모니는 포탄 안정제와 방탄복 합금에 들어갑니다. 게르마늄은 야간 투시경과 위성 센서에 반드시 필요한 금속입니다. 갈륨과 인듐은 전투기 레이더, 정밀 유도 시스템, 차세대 반도체에 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금속들이 끊기면 미군이 자랑하던 첨단 장비 생산이 멈출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면서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전투 능력, 정밀 타격 시스템, 군수 보급 물자. 숫자들을 맞춰볼수록 머릿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석관이 덧붙인 한마디가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대체 공급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특정 군수 생산 라인은 6개월 내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6개월. 그 숫자가 천장에 박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보고는 이어졌습니다. 중동 정세 분석이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중동에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압도적인 첨단 전력이었습니다. 야간 전투에서 상대를 꿰뚫는 열화상 카메라,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목표물을 때리는 정밀 유도 미사일, 최전방 병사들이 착용하는 야간 투시 장비, 이 모든 것이 구리, 납, 게르마늄, 인듐 같은 금속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금속들의 공급선이 흔들린다면 전선에서 총은 있는데 야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는데 그 전쟁의 목줄은 베이징이 쥐고 있다는 역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회의 중반, 정보당국 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중국의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단순히 광물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광물을 무기처럼 다루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을 반도체 전쟁이나 배터리 경쟁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전혀 다른 구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전략 광물의 채굴은 여러 나라에 분산돼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호주에도, 캐나다에도 광물은 있습니다. 문제는 채굴이 아니었습니다. 원광을 고순도 금속으로 정제하는 기술과 시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제 능력의 절대 다수를 중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광산에서 캐낸 흙덩어리를 첨단 산업에 쓸 수 있는 순수 금속으로 바꾸는 공정. 그 공정 없이는 광산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십 년에 걸쳐 그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광물을 채굴하고 중국에 보내서 정제받아 오는 구조에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 공정을 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에 원소 기호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안티모니, 게르마늄, 인디움, 갈륨. 저는 그 기호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원소 기호가 미국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호주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누군가는 캐나다 광산을 언급했고, 누군가는 국내 비축분을 늘리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들을 들으면서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광산만으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정제입니다. 호주에 광물이 있어도 그 광물을 고순도, 금속으로 뽑아낼 공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안에도 히토류와 광물 매장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첨단 군수품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로 수십 년 전에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실이 회의실 전체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관료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걸 저는 지켜봤습니다. 별 넷달린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이제 동맹국 공장 하나에 매달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겠지. 저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저도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이었습니다. 자리 한쪽에 있던 분석관 하나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젊은 편이었습니다. 계급도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꾼 화면이 그날 회의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회사 이름, 코리아 징크.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연 회사요? 지금 농담합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 반응에 동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관은 흔들리지 않고 보고서를 펼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금 생산, 은 생산, 안티모니, 인디움, 게르마늄 공급, 슬래그에서 20종 이상의 금속 회수, 숫자가 쌓이면서 회의실의 웃음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중국 오해 지역에서 전략 광물을 이 수준으로 안정 생산할 수 있는 곳은 극소수라는 평가. 그리고 바로 다음 줄. 이 회사의 시작은 한국전쟁 직후 서울 남대문에서 고물을 팔던 2명의 피란민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길에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평소라면 그걸로 끝이었을 겁니다. 업무상 검토해야 할 보고서들은 매일 수십 건씩 올라오고 대부분은 검토가 끝나면 파일 서랍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코리아 징크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보조 공급망 후보 중 하나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연 회사라면 아연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생산하는 품목들의 목록은 보기에 따라서는 광물 종합 생산 기지에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공정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인 재련 회사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광석을 받아서 원하는 금속을 뽑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아연 재련 회사라면 아연을 뽑고 나머지는 슬래그라는 이름으로 버립니다. 이 구조는 업계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 징크는 달랐습니다. 아연을 뽑고 나면 납이 나옵니다. 납을 뽑고 나면 구리가 나옵니다. 구리 공정이 끝나면 금과 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안티모니, 인디움, 게르마늄.
저는 그 목록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 금속들의 이름을 저는 군수 공급망 보고서에서 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의 핵심 원료, 위성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정밀 유도 체계의 핵심 부품. 그런데 그것들이 아연 재련 공정의 부산물로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이 회사는 한 공정의 폐기물이 다음 공정의 원료가 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마치 공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순환고리처럼 맞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단순한 기술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망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자료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헤마타이트 공정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재련 공정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는 철입니다. 광석 안에는 아연과 함께 철이 섞여 있는데 이 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유해 폐기물이 생겨납니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쓰던 방식은 자로사이트 공정입니다. 철을 제거할 수 있지만 독성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고 환경 문제로 허가를 받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아연 회수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코리아 징크는 독자 기술로 다른 길을 만들었습니다. 헤마타이트 방식으로 철을 분리하면서 아연 회수율을 9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며 바로 이해했습니다. 회수율이 높아지면 폐기물이 줄어들 뿐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다른 금속 회수 공정의 수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즉, 이 기술은 단순히 아연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전략 광물을 더 많이 회수하는 구조적인 기반이 됩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광산이 없어도 이 기술 하나만 있으면 전략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생각이 천천히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들여다본 건 중국이 어떻게 세계 공급망을 장악했는지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자원 강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등 여러 광물의 주요 생산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전략 광물의 매장지는 중국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당수 전략 광물은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에도 넓게 분포돼 있습니다. 중국이 장악한 건 채굴이 아니었습니다. 정제였습니다. 광물을 캐내는 것과 그것을 첨단 산업에 쓸 수 있는 순수 금속으로 변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에 걸쳐 세계 각지에서 원광을 사들이고 자국 내 정제시설에서 처리해 다시 세계에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세계 여러 나라는 자기 나라 광산에서 캔 광물을 중국에 보내고 그것이 정제돼서 다시 수입되는 상황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수십 년간 유지된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그 구조 위에서 수출 허가를 무기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가슴속에서 무거운 것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중국의 허가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징크는 그 구조 밖에서 이 공정을 완성한 거의 유일한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저는 회사 역사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처음 본 이름 두 개를 마주했습니다. 장병희, 최기호. 두 사람 모두 한국 북부에서 내려온 피란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서울에서. 두 사람은 남대문 시장. 한쪽에서 탄피와 고철을 모아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단비. 전쟁이 남긴 쇠붙이에서 금속을 회수해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일. 그 두 사람은 이후 작은 광산을 인수했고 재련소를 세웠고 찌꺼기에서 금속을 뽑는 기술에 수십 년을 쏟아붓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에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반도 남쪽은 주요 전략 광물의 매장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버려지는 것 안에서 금속을 찾아내는 기술. 그 집요함이 수십 년을 지나 지금의 코리아 징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전쟁 피란민 두 명이 시작한 회사가 이런 데까지 왔다고. 그 밤 처음으로 한국이 제게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기술을 만든 나라. 그 나라의 한 기업이 자원 전쟁의 한복판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코리아 징크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반복해서 들여다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저도 한 기업이 이렇게 넓은 범위의 전략, 광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읽을 때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막상 덮어놓고 생각하면 다시 의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아연 회사가 군수 공급망을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감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숫자와 구조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고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도 건너뛰지 않고 읽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분량보다 설득력이 문제였습니다. 국방부 안에서 한국의 아연 회사가 전략 광물 공급망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꺼내려면 그냥 자료를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나왔던 반응을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웃음? 그 반응이 나오지 않으려면 숫자가 스스로 말하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핵심 광물 리스트를 기준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분류한 전략 광물 목록은 수십 종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국방 분야와 직결되는 품목들을 추리고 각 품목별로 현재 공급처와 대체 가능성을 매핑했습니다. 그 작업을 마치고 결과를 놓고 보니 한 기업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코리아 징크. 중국 바깥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평가된 품목들 가운데 이 회사가 커버하는 범위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 넓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략 광물 공급망 중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상무부 관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고 표정이 묘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믿고 싶다는 표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묻는 건 간단했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 기업 하나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바깥에서는 거의 유일합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첫 장부터 다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 제가 그 자료를 읽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2번, 3번 읽던 그 밤이었습니다. 보고서가 돌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강하게 반응한 곳은 방산 기업들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주요 방산 기업들에게 공급망 검토를 요청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각 기업에서 분석 결과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반응을 보인 건 대형 항공 방산 기업의 분석팀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중한 건 게르마늄이었습니다. 게르마늄은 위성 태양 전지 패널에 들어가고 군사용 열화상 카메라와 야간 투시 장비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첨단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과 정밀 유도 장치에도 빠질 수 없는 소재입니다. 그 기업의 분석팀이 보내온 결론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안정적 공급망 후보 중 현실적으로 가장 실행 가능한 기업은 코리아 징크.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과 정확히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추가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안티모니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반응은 항상 솔직합니다. 말보다 빠르고 보고서보다 정직합니다. 안티모니 가격 곡선이 화면에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단지 가능성을 내비친 것만으로도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실제 수출 통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될지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회의에서 코리아 징크, 보고서에 비웃음을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별 넷 달린 장군이 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나? 저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몇 주간은 바빴습니다. 외교 채널과 산업 채널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비공식 접촉이 시작됐고 코리아 징크 경영진에 대한 정보 수집도 본격화됐습니다. 저에게 전달된 자료 중에는 당시 고려 아연 경영을 이끌고 있는 최 씨 집안 3세 경영인에 대한 분석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아연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자원 순환, 신재생 에너지. 그가 이 전략에 붙인 이름은 따로 있었지만 내용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재련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와 소재 산업 전체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략 구상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방향과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계획은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탈중국 공급망이었고 이 회사가 가려는 방향은 그 구조 안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료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팀에 포함됐습니다. 목적지는 울산 온산 재련소였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연 공장을 보러 한국까지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그때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방문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분석해온 숫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는지 그걸 이제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가 찾던 답이 있을까? 하지만 울산 방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시를 지나 산업지대로 접어드는 순간 창밖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굴뚝들이 줄지어 서 있고 복잡한 배관시설들이 하늘 위로 이어졌습니다. 온산 산업단지? 차에서 내려 입구에 서는 순간 저는 그 규모에 한 번 놀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감각은 더 커졌습니다. 수십 개의 파이프라인이 서로 연결돼 있었고 대형 설비들이 각 구역마다 들어서 있었습니다. 분리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연결된 거대한 한 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현장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연 공정이었습니다. 광석이 들어오는 단계부터 아연이 뽑혀 나오는 단계까지의 흐름을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듣다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가 그 다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아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봤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연 공정이 끝나고 나면 슬래그가 남는다는 것. 그 슬래그는 대부분의 재련 회사에서 폐기물로 처리되지만 여기서는 그게 다음 공정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슬래그 안에 납이 있습니다. 납을 뽑아냅니다. 납 공정 이후에 남는 잔재 안에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금과 은이 나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공정 설명이 계속되면서 저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각 구역마다 다른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역에서는 금속이 녹아 흐르고 어떤 구역에서는 분리된 원소들이 각기 다른 용기에 담겨 이동했습니다. 냄새와 열기가 공간마다 달랐습니다. 그 복잡한 흐름 속에서 엔지니어가 멈춰 선 곳이 있었습니다. 전략 광물 회수 공정이 진행되는 구역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안티모니가 나옵니다. 여기서 인듐이 나옵니다. 여기서 게르마늄이 회수됩니다. 저는 그 이름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야간 투시경, 위성 센서, 정밀 유도 시스템.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걸 여기서 다 만든다고요? 엔지니어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대부분 회수합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분명하게 자리를 잡는 걸 느꼈습니다. 이 공장은 광산이 없지만 광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에서 저는 헤마타이트 공정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 자료에서 읽었을 때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기술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당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설명은 간결했습니다. 기존 업계에서 쓰는 방식은 철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대량 발생합니다.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아연과 다른 금속들의 회수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이 회사는 그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정으로 철을 분리하면서 아연 회수율을 99%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엔지니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세계 여러 기업이 시도했지만 상용화한 곳은 저희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상용화,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것과 공장 규모에서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산 공급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제로 안정적으로 생산 가능한 것 사이의 간격은 때로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간격을 이미 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설비를 바라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회수율이 높을수록 같은 원료에서 더 많은 전략 광물이 나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생산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 광물 공급, 가능량 자체를 끌어올리는 구조적인 차이였습니다. 공장 투어의 마지막 구역을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기술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광산이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더 길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에서 금속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가슴 어딘가에 와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에는 광산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호주에도, 러시아에도 광물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부족하면 새 광산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게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광물이 없으니 버려지는 것 안에서 광물을 찾아야 했고 그 필요가 수십 년의 기술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재련소를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광산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지배했다면 한국은 버려진 것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그 구조 바깥의 자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술 이상의 무언가라는 걸 느꼈습니다. 불리한 조건 위에서 수십 년을 버텨낸 집요함, 그리고 그 집요함이 지금 이 순간 미국이 찾던 공급망 돌파구의 핵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한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와 있습니다. 그가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치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광물이 없어서 기술을 만든 나라, 그 기술이 지금 세계 공급망의 빈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잠시 멈추다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 이 내용을 펜타곤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책상 위에 새로 요청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온산 재련소를 직접 눈으로 봤지만 현장 감각과 데이터는 다릅니다. 저는 군수 공급망 전문가로 23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고 감탄하는 것과 숫자로 검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과정입니다. 저는 회사 생산 실적 데이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숫자는 금이었습니다. 연간 약 7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광산에서 금을 캐는 회사들의 연간 생산량과 비교해봐도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금광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광석과 재련 부산물에서 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숫자가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은 약 2,000톤. 저는 그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2,000톤이라는 양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은 생산량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양의 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손에 꼽힙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에는 아연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를 아연 회사라고 부르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매출 구조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반전을 만났습니다. 아연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금, 은, 그리고 여러 전략 광물과 관련 소재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연보다 높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연 회사인데 아연보다 금 매출이 크다는 구조. 저는 그 구조를 보며 이 회사가 얼마나 독특한 사업 모델 위에 서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금속 회사는 한 가지 금속 가격에 크게 흔들립니다. 아연 가격이 떨어지면 아연 회사는 힘들어집니다. 구리 가격이 내려가면 구리 회사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달랐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산업용 금속인 아연과 구리로 수익이 납니다. 경기가 흔들리고 금융 불안이 커질 때는 금과 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받쳐줍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공급망이 흔들릴 때는 전략 광물 가격이 상승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체 수익 구조가 유지되는 설계였습니다. 저는 공급망 분석을 할 때 항상 안정성을 먼저 봅니다. 가격이 좋을 때만 공급이 되는 파트너는 진짜 파트너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 포트폴리오는 그 기준에서 봐도 놀라운 구조였습니다. 다음에 확인한 건 실적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 연도별 영업 실적 데이터를 쭉 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십 년 연속 영업 흑자. 저는 숫자를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했습니다.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를 뒤흔들었을 때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듯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전 세계 공급망이 멈추다시피 했던 팬데믹 기간, 어느 해에도 연간 적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기업 데이터를 분석해왔습니다. 장기 공급망 파트너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함께 쓰러지는 파트너는 정작 필요한 순간에 공급을 끊게 됩니다. 수십 년 연속 흑자라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공급을 지속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혼자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사업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자료를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는 게르마늄 공급 문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전 방산기업 분석팀에서 게르마늄에 집중했던 이유를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게르마늄은 위성 태양 전지의 핵심 소재입니다. 군사용 열화상 카메라와 야간 투시 장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원소입니다. 첨단 전투기의 전자전 장비와 정밀 유도 체계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세계 게르마늄 공급의 압도적인 비중을 중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수출을 완전히 틀어막으면 미국 방산 기업들은 핵심 시스템 생산에서 즉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현실적인 답을 가진 기업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이 구조 전체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 나라가 수출 허가서 하나로 미국 군사 장비 생산 일부를 흔들 수 있다는 현실. 그 현실 앞에서 코리아 징크가 가진 게르마늄 회수 능력은 단순한 산업적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산 기업 관계자들과 자료를 공유하는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분위기는 처음 예상과 달리 빠르게 달아올랐습니다. 항공 방산 분야 대기업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생산 계획 자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공급망이 바뀌면 산업 구조가 바뀝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 군사 전략도 바뀝니다. 이 회사는 이미 그 연쇄의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고서에서 코리아 징크라는 이름을 처음 봤을 때 회의실에서 터져 나오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무언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웃음이 아니라 긴장과 집중 속에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숫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금 7톤, 은 2,000원 톤, 수십 년 연속 흑자, 전략 광물 회수 역량, 그리고 그 회사가 서 있는 위치. 중국이 장악한 전략 광물 공급망 바깥에서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에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다는 사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산업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안보협력이었습니다. 그 확신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의심 없이 제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기업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공급망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다음날 아침 펜타곤으로 보낼 보고서에 그대로 써야 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략 광물 수출 통제를 추가로 강화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발표 자체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안티모니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게르마늄 관련 소재 가격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가격 그래프가 화면에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발표 하나만으로 세계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실제 수출이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막힐 수 있다는 신호만 보냈을 뿐인데 시장은 그 신호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원 무기화의 힘이었습니다. 총을 쏘지 않아도 됩니다. 반가쇠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흔들 수 있습니다. 국방부 내부 보고서가 빠르게 업데이트됐습니다. 안티모니와 게르마늄 공급이 장기적으로 부족해질 경우 군수 장비, 생산 일부 분야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다시 정리됐습니다. 포탄 안정제에 쓰이는 안티모니, 방탄합금에 들어가는 비스무트, 야간 전투 장비에 필수적인 게르마늄, 이 품목들이 끊기는 상황은 단순한 생산 차질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병사들이 야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 정밀 유도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장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 대비 태세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문제를 꺼냈을 때는 공급망 분석 보고서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군사 전략 논의의 핵심 안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발표 이후 미국 정부 내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코리아 징크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비웃거나 회의적이던 인사들이 이제는 다른 표정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 이론을 따라잡은 것이었습니다. 시장 데이터가 보고서의 주장을 뒷받침해 줬고 중국의 발표가 경고의 실체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국방부와 상무부가 함께 미국 핵심 광물 리스트를 재검토했습니다. 수십 종의 전략 광물 목록 중에서 중국 의존도가 극히 높은 품목들을 추렸고 각 품목별로 현실적인 대체 공급처를 다시 평가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서도 코리아 징크는 계속 등장했습니다. 중국 바깥에서 해당 품목들을 생산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기업 목록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석 결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공급망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논의가 빠르게 구체화됐습니다.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닌 장기적인 생산 기반 구축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핵심 개념은 하나였습니다. 미국 내에 새로운 재련 시설을 짓는 것.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아연 재련 시설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로 대부분의 정제 공장들이 오래전에 문을 닫았거나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 광물 매장지는 있는데 정제할 시설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자는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초안 문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연, 납, 구리, 금, 은, 그리고 전략 광물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재련 시설. 미국 안에서 동맹국 기술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투자였습니다. 이 논의에는 민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방산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자원 분야 민간 투자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망 안정에 대한 수요는 정부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절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게르마늄 공급이 흔들릴 경우 직접 타격을 받는 분야에서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위성 시스템 관련 기업들, 군사 광학 장비 생산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이 논의가 단순한 정부 정책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산업 전체가 필요로 하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저는 한국 측과의 접촉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탐색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징크 경영진 측에서도
이 방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미국 내 재련시설 공동 구축, 이 회사가 추진하려는 사업 확장 방향과 미국이 원하는 공급망 재편이 맞아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론이나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주 마지막 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발표부터 시작된 시장의 반응, 국방부 내부 논의의 변화, 방산 기업들의 관심, 한국과의 접촉 심화, 그리고 미국 내 재련시설 건설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의 등장, 이 모든 것들이 한 줄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개요 문서 첫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탈중국 전략 광물 공급망 구축, 6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6글자 안에는 제가 수십 년간 다뤄온 공급망 문제의 핵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세계 공급망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기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연 회사라고 불렸지만 아연 회사가 아닌 그 회사가 프로젝트가 공식 검토 단계에 들어가면서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그리고 민간 방산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문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잠시 멈췄습니다. 투자 규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저는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 전략의 일부로 설계된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민간 기업, 그리고 한국의 코리아 징크가 참여하는 구조, 세 축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며 처음으로 이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에서 가장 오래 논의된 내용은 미국 내 재련소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국내 아연 재련 시설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인건비가 오르면서 대부분의 재련 공장들이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 안에는 광물 매장지가 있어도 그것을 첨단 산업에 쓸 수 있는 순수 금속으로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공급망의 약점은 항상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드러납니다. 광산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제시설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미국 남동부의 테네시주에 통합 재련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연만 처리하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연, 납, 구리, 금, 은, 그리고 안티모니와 게르마늄 같은 전략 광물까지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었습니다. 온산 재련소에서 직접 확인한 그 공정 구조를 미국 땅에 그대로 옮겨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다는 사실이 논의되면서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국방부의 참여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략 광물의 일정 비율을 군수 목적으로 우선 확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시설 자체가 미국 군수 공급망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이해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정리됐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해도 미국 안에서 전략 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경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군사 전략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산 기업들의 반응도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게르마늄 공급 문제에 가장 민감한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위성 시스템과 정밀 센서 분야에서 게르마늄은 대체제가 없는 소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공급에 의존하거나 소량의 재고를 쌓아두는 방식으로 버텨왔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항공 방산 분야의 한 관계자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공급망이 안정되면 우리는 장비 생산 계획을 완전히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프로젝트가 미국 방산산업 구조 전체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회사와의 협력이 시작점이 되어 군수 생산 계획 전체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 연쇄의 규모가 테이블 위에 놓인 숫자보다 훨씬 클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처음 코리아 징크 보고서가 화면에 올라오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흘러나오던 웃음소리, 아연 회사를 진지하게 볼 수 있겠냐는 표정들. 그때 저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사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국방부, 방산 기업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반가쇠를 당긴 것이 아니라 반가쇠에 손을 얹은 것만으로 미국 전체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에 한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크루서블 프로젝트. 도가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 금속을 녹여 합치는 도가니처럼 여러 나라의 기술과 자원이 하나의 공급망 안에서 합쳐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가니는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순수한 금속만 남기는 곳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미국이 공급망에서 하려는 일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중국 의존도라는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동맹 기반의 안정적인 공급망만 남기는 것. 크루서블.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차를 타고 국방부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완성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중국이 수출 통제를 발표해도 미국은 자국 내에서 핵심 전략 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군수 장비 생산이 베이징의 허가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위에서 동맹국들도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단순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공급망의 패권이 중국 한 곳에 집중된 구조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점은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연 재련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 하나였습니다. 크루서블 프로젝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코리아 징크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에 계속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기업은 전략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의 내부 상황은 협력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정보들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며칠 안에 두꺼운 분석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보고서 첫 줄에 적혀 있는 문장을 읽으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75년 동업의 균열. 코리아 징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회사는 처음부터 두 가문이 함께 만든 기업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서울에서 만난 두 피란민 장병희와 최기호. 두 사람은 같은 고향 출신이었고 같이 고물을 팔다가 같이 광산을 인수하고 같이 재련소를 세웠습니다. 이후 회사가 커지면서 두 가문은 역할을 나눴습니다. 장씨 가문은 영풍그룹을 이끌었고 최씨 가문은 코리아 징크를 맡았습니다. 이 구조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창업자들이 만든 약속이 3대에 걸쳐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솔직히 놀랐습니다. 75년, 현대 기업 세계에서 이런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역사를 수없이 들여다본 저도 이런 사례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세대로 경영이 넘어가면서 이 균열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가문 3세 경영인이 회사를 맡으면서 새로운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기존의 아연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2차 전지 소재, 자원 순환, 신재생 에너지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현대차, 한화, LG화학 같은 대기업들과 협력 논의가 이어졌고 외부 자본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전략을 처음 접했을 때 이 방향이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계획과 맞아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미래 산업을 향한 확장이 결국 미국이 원하는 탈중국 공급망 구조와 겹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외부 자본이 들어오고 협력이 넓어지면서 두 가문 사이의 지분 균형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풍 측에서는 경영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은 빠르게 공개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정관 변경, 배당 정책, 이사회 구성까지 모든 사안에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두 가문이 조용히 조율하던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7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회의실 안에서 서류와 표결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고서로 읽으며 복잡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회사의 역사를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전쟁 피난민 2명이 탄피를 모아 팔던 작은 시작. 그것이 수십 년을 지나 세계 전략 광물 공급망의 핵심 기업이 된 이야기. 그 긴 여정이 이제 내부 충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더 큰 국면으로 번진 건 거대한 자본이 개입하면서였습니다. 영풍 측이 대형 사모펀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공개 매수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코리아 징크 주식을 시장에서 대규모로 사들여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자금 규모는 수조 원이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코리아 징크 경영진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사주 매입, 우호 지분 확보, 법적 대응. 두 진영이 자금과 법과 여론을 동원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 충돌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단순한 기업 내부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수조 원이 움직이고 언론이 연일 이 사건을 다루고 한국 사회 전체가 이 경영권 전쟁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시선이 생겨났습니다. 크루서블 프로젝트 논의에 참여하던 일부 관료들이 조심스럽게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 기업의 내부 상황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협력 진행에 문제가 없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고 생각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회사의 방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을 유지하려는 쪽과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하려는 쪽의 충돌, 그리고 확장을 추진하는 쪽이 추구하는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공급망, 파트너의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자원 순환, 에너지 전환, 이 분야들은 미국이 탈중국 공급망에서 확보하려는 영역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저 읽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기업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두 가문 사이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결과에 따라 이 기업이 세계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광물로 세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으로 그 압박에 맞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의 핵심 자리에 이 기업이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이 회사가 가진 기술과 생산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헤마타이트 공정, 슬래그 회수 기술, 수십 년을 이어온 생산 노하우, 그것들은 경영권이 어느 쪽에 있든 공장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내부 보고서를 다시 정리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코리아 징크의 경영권 분쟁은 이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회사의 미래 방향에 관심을 가진 여러 세력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전략 파트너로서 이 기업과의 협력 논의는 계속돼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이름을 회의실 화면에서 봤을 때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코리아 징크. 그때 회의실에서 흘러나왔던 웃음소리. 지금은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가 움직이고 세계 공급망의 판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쟁 피난민 2명이 폐허 속에서 탄피를 주워 팔던 것에서 시작된 이 회사, 버려진 것에서 금속을 찾아내는 기술에 수십 년을 쏟아부은 이 나라, 그 집요함이 결국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을 두려워했지만 답은 이미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회사를 단순한 아연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략 광물 공급망을 분석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의 이름을 봐왔지만 코리아징크는 그 목록에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울산 온산 재련소 안을 직접 걸어보고 이 회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그 판단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쟁 피난민 2명이 남대문에서 고물을 팔며 시작한 사업이 세계 전략 광물 공급망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광산이 없어서 버려진 것에서 금속을 찾는 기술을 개발한 나라. 그 기술이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 바깥에서 작동하는 거의 유일한 대안 중 하나가 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 울산 재련소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립니다. 버려지는 것에서 금속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 나라와 이 기업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가장 강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보물은 항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가장 먼저 찾아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계 공급망의 판도를 바꾸는 기술을 키워온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